합격 해커스. 반갑습니다. 이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24년도 지난주죠. 교육행정, 교육학 문제, 국가직 9급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난이도로 보면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다. 뭐 중간 이하, 중간 정도 된다. 한 5단계로 보면 한 2단계에서 한 3단계 그런 사이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 강의만 열심히 들으면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가 2문제가 나왔는데, 물론 한 문제는 우리 강의에서 다뤘지만 조화리의 창 같은 거, 이것은 한 번도 사실은 우리 문제에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의사결정 방식의 뭐 중요한 이제 모형 중에 하나고, 그러면 마지막 문제에 있는 교수 실제 이론, 교수 방법이죠. 이건 티백스, 이건 사실 뭐 몰라도 그 답지 4가지가 오답이다 하는 것만 충분히 알았으면, 뭐 아스 모양이라든지 협동학습 모형이라든지 휘어토 우리 백워드 모양에서 다뤘던 거, 그런 내용 조직 방식 그것만 알면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내용을 알아서 푼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또 오답을 통해서 우리가 정답을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 이것도 사실 이제 필요하죠. 전체적으로 보면 사철학이 이제 2문제밖에 안 됐고, 그러면 심리학 상담이 4문제, 보통 그렇죠? 4문제. 그러면 사회학이 이번에 한 4문제죠. 3문제 나오다는 4문제. 그 다음에 교육과정 평가가 이제 3문제 정도. 그 다음에 방법은 항상 이제 2문제가 기본이죠. 1문제 내지 2문제. 그다음에 이제 행정 경영이 이제 행정이죠. 저는 이제 5문제. 그다음에 이제 법률, 맨날 우리가 강조했던 우리 1월 달에 2월 초인가요? 한번 이제 강의를 했는데, 법령에 관련된 거 한 3문제. 그러니까 평생교육법에 관련된 문제 하나. 그다음에 교육과정 2022년도 개정 교육과정 6월 달에 볼 지방직은 반드시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이 아니고 2022년도 개정 교육과정. 이게 이제 초등학교 올해부터 2024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니까, 현행은 이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다. 그 내용 기존 거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그보다는 이제 몇 가지 점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문제. 이건 우리가 이제 4월 달부터 시작하는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는 한 8회쯤 할 건데, 그때는 충분히 또 법령에 관련돼서 한번 다시 강의를 다시 할 겁니다. 우리는 2월 달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헌법 31조, 뭐 여러 번 출제가 됐던 거, 헌법 31조부터 6학년까지 되어 있는 교육 관련 조항, 요 문제가 됐고, 그래서 나머지는 그렇게 뭐 이렇게 꼬아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깊이 있게 해서 나는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문제만 보면 금방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 몇 가지만 빼놓으면, 아까 나왔던 조화의 창이라든지 이런 정도, 티백 이런 정도만 약간은 생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머지는 그다음 항상 이제 다뤘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 한번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번에 국가직 봤던 분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거고, 앞으로 이제 시험을 대비하는 그런 경우에도 이게 뭐 대개 이런 정도의 난이도가 제일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거보다 좀 높여서 공부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특히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는 국가직에 비해서 약간 난이도가 뭐 한 단계 정도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 보면, 그러니까 공부도 약간은 난이도를 높여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딱 맞춰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만 하자 이렇게 해서는 좋은 공부 방법이 될 수가 없죠. 자, 1번 보면 평가 문제에 관련된 거죠. 평가 도구 또는 평가 도구나 측정 도구가 갖춰야 될 구비조건이요. 구비조건. 문항 구비조건도 있고, 평가 도구가 갖춰야 될 구비조건, 타당도, 신뢰도, 그다음에 객관도, 실용도 이런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타당도하고 이제 신뢰도. 여기서 신뢰도부터 묻고 이제 타당도 묻는데, 원래 이제 타당도, 신뢰도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정리할 거,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앞으로도 뭐 얼마든지 나올 거, 지방직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타당도의 이제 타당도가 뭐냐? 그다음에 타당도의 이제 종류들, 타당도는 4가지 종류가 있죠. 물론 요새는 뭐 결과 타당도니 등등 생태학적 타당도니 하는 여러 가지 또 새로운 타당도들이 있지만, 기본은 4가지: 내용 타당도, 예언 타당도, 공인 타당도, 그다음에 구인 타당도. 요 4가지가 이제 기본이고, 그다음에 신뢰도는
측정 방법에 관련된 거죠. 여러 번 측정했을 때 일관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타당도하고 신뢰도의 개념, 그러면 타당도는 종류, 신뢰도는 측정 방법, 재검사 신뢰도부터 시작해서 문학 내적 합치대에 이르기까지 그 네 가지의 신뢰도 측정 방법, 그러면 신뢰도와 유사한 것이 객관도죠. 객관도. 그러면 실용도, 이런 네 가지 문제. 이건 그런 거죠. 그래서 특정 교사, 뭐 그냥 특정 교사가 뭐예요, 이게. 그래서 A교사가 개발한 시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시험의 양호도에 대한 시험의 양호도, 그러니까 측정 도구의 양호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반복 측정, 그러니까 여러 번 측정, 두 번, 세 번 했을 때 일관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신뢰도의 문제죠, 신뢰도.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고 하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일관성이 있다고 하면 신뢰도가 높으니까 일관성이 있었으나, 그러니까 신뢰도가 당연히 이제 높은 거죠. 그다음에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용이죠. 측정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고 있느냐, 여기에 관련된 것은 타당도. 근데 엉뚱한 걸 측정했죠, 엉뚱한 거.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아도 타당도는 낮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타당도하고 신뢰도의 관계는 신뢰도가 높아야지 타당도가 높다. 그러니까 타당도가 아무리 높거나 낮거나 여기에 신뢰도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죠. 그래서 답은 신뢰도는 높지만 타당도는 낮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2번도 이제 실존주의 교육사상가, 다음과 지정한 교육사상가는 누구냐? 그런 것도 뭐 부보나 모르는데, 하여튼 나와 너의 관계. 그러니까 현대인의 인간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 또는 나와 이제 너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관계죠. 그러니까 사물로 보는 거죠. 사물로.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비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얘기할 때 지금까지 현대인들의 인간 관계를 나와 그것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격적인 인간의 교류, 이런 것은 이제 불가능하니까 이런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 주체적인 나와 주체적인 너의 인격적인 관계, 이런 관계로 변화시키자, 이런 주장, 이런 거야말로 교육에서 마찬가지 교사 학생의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로 이렇게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은 실존적 주장이다. 그런 얘기죠. 인간이 세계에 대해 갖는 두 가지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도 있고 나와 그것의 관계도 있다. 또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는 경험과 인식의 이용 대상이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존재로 보는 거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무슨 키, 몸무게, 뭐 성적, 뭐 이런 거 보는 거는 객관적인, 그러니까 경험과 인식의 대상. 그러니까 이런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를 바꾸자.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다.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를 만남. 그래서 이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의 인격적인 인간적인 교류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면의 변화, 각성이죠.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관계다. 이건 교육에서 마찬가지죠. 물론 뭐 이 사람은 교육학자는 아닌데 이런 관계를 교육의 관계에서 나와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이런 관계로 주장했던 사람은 몰르노 같은 사람이고, 해설은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책에도 돼 있고. 그래서 나와 너, 뭐 Ich und du라고 하는 독일어 책인데, 이런 책에서 프레벨은 신인문주의자, 피터스는 우리 맨날 나왔던 사람, 영국 사람, 헤르바르트도 신인문주의자. 이것도 부버, 뭐 이런 걸 틀리면 안 되죠. 틀렸을 수도 없고 이런 거 틀릴 수가 없습니다. 켈러 거 악스무형이죠. ARCS. 여긴 뭐 요소가 아닌 게 뭐냐 이런 걸 물었지만, 이렇게 물은 건 가장 이제 난이도가 낮은 경우에 이제 문제고, 여러 가지 예를 제시해놓고 이게 무슨 악스 모형이냐, 악스 모형의 네 가지 요소가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동기유발 네 가지 요소가 뭐 아닌 건 뭐냐, 주의, 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악스 이렇게. 자율성이 아니에요. 자율성, 이런 것도 뭐 거의 뭐 그냥 보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자율성. 자, 조선 후기 실학자에 의해, 실학자가 이제 중요하고, 실학자. 그다음에 직접 편찬한 아동용 교재. 뭐 이것도 여러 번 문제가 됐죠. 여러 번 문제. 이천자문. 그래서 악편. 그러니까 조선조에는 문자 학습서가 중국에서 들어온 천자문,
이거죠. 천자문. 양나라 있을 때 주홍사가 썼다는 소리 있죠. 주홍사가 쓴 천자문이 들어왔는데 사실 천자문은 너무 글자 수도 작고 지죽박죽되고 하늘천 거무련 누리왕 뭐 등등, 그러니까 이 글자 체제가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 정약용은 천자는 사물에 관한 거, 가시적인 거, 유형자, 그다음에 그걸 이제 띄고 나서 다음번에는 형태가 없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것을 이천자문에서 이천자문을 정했다. 그 천자문을 이제 비판하고 나온 새로운 이제 이천자문, 삼천자문들이 많았어요. 조선조에 글자학습서, 문자학습서가 천자문, 그다음에 유합, 뭐 신증유합, 그다음에 훈몽자회, 뭐 이런 것들이 그동안 천자문을 비판하고 나왔던 그런 글자학습서고, 그 이제 조선 후기에 와서 정약용에 의해서 거의 완성됐다 했던, 거의 그래도 체계화됐다, 이런 책이 악편. 뭐 다 중요하죠. 천자문. 동몽선습, 동몽선습은 천자문을 띄고 나서 이제 배우는 박세무가 쓴 책이죠. 이거 우리나라 사람 박세무. 뭐 이 박도선 잘 알듯이 조선조 초에 권건이 썼던 그림이 삽입된 그림책, 최초의 그림책. 그러니까 서양의 세계도회와 이제 비척갈만 그런 책이 이 박도설. 악편. 악편도 여러분 뭐 내용도 이제 중요하고, 악편이 어떤 내용을 되어 있는지, 어떤 식의 글자 체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장 이제 난이도가 낮은 식의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을 위해서는 이 출제자가 너무 무시한 것 같아요. 우리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 정도 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까지 충분히 우리는 공부를 했었는데, 악편. 자, 5번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지도의 원리를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생활지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죠. 그러니까 생활지도, 상담, 심리치료가 있을 때, 생활지도, 상담, 심리치료가 있을 때 생활지도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중에서 부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상담. 그다음에 그중에서 특히 상담 대상 중에서 아주 심각한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제 심리치료. 그러니까 심리치료는 극소수. 그다음에 일부 부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상담. 그다음에 생활지도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인적인 발달, 올바른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일이 이제 생활지도다. 가이던스 그러죠. 가이던스. 기억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치료나 교정이 아니라 치료에 중점을 두는 것이 심리치료고 정신치료. 생활지도는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렇죠? 과학적인 자료에 기초해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원리 중에 하나고, 인지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의적, 신체적 발달도 도모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생활지도는 일반 교육과 마찬가지로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지도 활동을 크게 나누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생을 위한 지도 활동의 목적은 전인적인 발달, 훌륭한 인간 뭐 이런 거니까, 그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서 하나는 교과지도, 학습지도죠. 그 다음에 학습지도 이외의 활동을 생활지도라고 하니까 생활지도 플러스 학습지도를 합쳐서 학교의 지도, 이 학교의 지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전인적인 발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지도의 목적과 일반적인 학습지도의 목적이 서로 다르지 않다. 전반적인 학교 교육의 목적과 관련된 것이 생활지도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았네? 남았다. 기억, 니은, 디귿. 6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지능.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탈하면 금방 답이 나와야 돼. 카탈과 후원이 60년대에 제시한 것이 지능, 유전적. 그러니까 카탈은 유동적 지능과 결정적 지능, 혹은 결정체적 지능을 얘기했고, 유동적 지능은 한 20세 이전까지 주로 발달이 되고, 20세 이후에서 이제 발달이 되는 것은 결정적 지능. 유전적 신경생리학적 영향을 받는 지능이다. 기계적 암기, 지각, 일반적 추리 능력 관련되는, 맞죠? 청소년기까지 증가하다가 성인기에 점차 쇠퇴하고, 반면에 성인기에 약간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이 결정적 지능, 그렇죠? 유동적 지능이다. 2번 다중지능 뭐 가드너고, 성공지능은 스탠버그가 3일체 지능을 합쳐서 성공지능. 지능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지방직 대비해서는 지능 이론가 스페어먼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감성지능까지 셸리, 묘만, 뭐 골만 이런 사람들이죠.
다중지능 이건 뭐 기본이고, 그다음에 지능 측정, 그래서 저 비너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지능 측정하는 방법까지 웩실러 지능까지 이제 같이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능을 항상 우리는 지능 검사, 또 하나는 지능 이론가. 근데 지능 이론가들이 중요하지 이렇게 하죠. 예, 여기서는 유동적 지능이다. 이런 것도 뭐 중요한, 뭐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 마샤하고 이제 에릭슨이죠. 두 사람이 정체성 지위 이론에서 다음에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정체성 위기의 상태에, 아직은 위기의 상태에 있는 거죠. 아직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탐색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게 위기 상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정체성 유예. 이제 아직은 나는 누군지 모르겠다. 어디로 진출해야 될지, 어떤 전공을 전공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찾고는 있다. 이런 상태인가. 청소년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되죠.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유예. 그러니까 이 마샤하고 에릭슨은 청소년기의 정체성 상태를 저는 네 가지로 정체성, 혼미, 전혀 안 되는 상태, 그다음에 부모의 정체성을 따르겠다, 생활 방식 따르겠다. 그러면 정체성, 유실이라고, 여기는 상실이라고 했는데 유실 또는 상실 맞죠? 그다음에 유예는 찾고 있다, 형성됐다 하면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은 정체성, 형성.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청소년기의 정체성 상태도 중요하다. 정체성, 형성, 혼미, 유예, 유실, 이 네 가지. 물론 이 중에서 제일 뭐 유예도 나왔고 유실도 나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유예가 이제 중요한 거죠. 특히 현대 청소년기에는 유예 상태가 많이 비율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것, 증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7번은 3번. 자, 8번 와이너의 귀인이론에 따라 그 소재가 내부에 있고, 내부. 그러니까 이 귀인 이론은 귀인 요소 네 가지, 귀인 요소 네 가지: 능력, 노력, 과제, 곤란도, 이제 우운, 그 밖에 등등 많이 있죠. 오다가 버스가 빵꾸가 나서 늦었다, 뭐 갑자기 배가 아팠다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일단 기본 요 네 가지. 요 중에서 이쪽은 내 거고 내 안에 있는 거, 이건 밖에 있는 거고, 요 중에서 가장 뭐 하여튼 뒤에 앉았는데 찢어진 시험지가 왔기 때문에 잘 못 봤다, 갑자기 뭐 눈이 아파서 잘 못 봤다, 뭐 이런 하여튼 수없이 많은 어떤 일에서의 또는 학습상에서의 성공 실패가 이제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그 요인들이 무수히 많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학습자가 통제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통제 가능한 요인은 뭐부터 없다? 노력밖에 없다 그러죠. 노력밖에 없다. 일시적이든 뭐 지속적이든 노력. 교수의 편견은 그 과제 곤란도에 과제 곤란도는 밖에 있고 통제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교수의 편견도 밖에 있죠. 그다음에 교수의 편견은 뭐 학생들이 이거 통제할 수 없죠. 통제 불가능하고, 시험 당일날 기분하면 물론 나한테 있지만 그건 또 통제 불가능하고, 하여튼 통제 가능한 요인은 노력뿐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내부에 있고 불안정하며 통제 가능하다 이렇게 물었으니까 노력. 뭐 일시적인 노력, 지속적인 노력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노력 자체는 또 일시적이지 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경우는 좀 없잖아요. 그래서 일시적 노력. 9번 참모 조직과 개선 조직에 대한 설명. 이것 뭐 어려운 거. 참모 조직은 어떤 위원회 같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모든 현대인의 뭐 관료든 행정 관료 조직이든 아니면 하다못해 회사도 다 이 관료의 소위 이제 개선 조직, 이렇게 위계화되어 있는 거. 개선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개선 조직의 장애, 맨 위에 장애, 의사결정 범위를 좀 넓혀주거나 권고, 조언 이렇게 하는 그런 조직이 참모 조직. 그러니까 개선 조직과 참모 조직이 별도의 독립적으로 있는 그런 조직은 없죠. 그래서 개선 조직 안에 이제 참모 조직이 있는 건데, 1번 참모 조직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직접적인 명령 집행 결정하는 것은 개선 조직이죠. 2번은 개선 조직은 권한과 책임의 관계가 불명확하며 능률정이 업무 수행이 어려운 거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개선 조직은 참모 조직. 3번 참모 조직은 개선 조직이 원활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조사, 계획 등 맞죠? 3번. 4번 개선 조직은 횡적 지원을 하는 수평적 아니죠. 개선 조직은 수직적 참모 조직은 수평적이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3번.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 형태 중에서 참모조직, 개선조직, 공식적 조직, 비공식적 조직, 특히 이제 비공식적 조직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되고,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 공식적 조직 안에 비공식적 조직이 있고, 개선 조직 안에 참모 조직이 있고 그랬습니다. 자, 10번 조아리의 창. 요게 이제 좀 문제였죠. 조아리의 창. 물론 우리 강의 시간 했으니까 조아리의 창. 이건 뭐 그림을 그냥 한번 내는데, 그러니까 이건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에서 자신이 얼마나 정보를 알 수 있느냐, 어떤 식의 의사소통을 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정보가 이쪽은 자신에게 알려진 거. 그러니까 자신의 정보를 내가 이제 알고 있는 경우고, 이쪽은 내 정보를 타인이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거. 자신이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제일 좋은 건 개방적 영역이죠. 자신의 정보가 자신에게 알려지고, 타인의 정보가 타인에게, 그러니까 내 정보를 다른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그래서 이 개방적 영역이 넓어질수록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거고, 그럼 이 개방적인 영역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정보를 피드백시키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드백 받고, 그 다음에 내 정보를 자신에게 더 많이 노출할수록 이 부분이 개방적 영역이 넓어짐으로써 효과적인 경우.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어떤 경우는 정보를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남은 잘 알아요. 밖에서 자기 자신의 나에 대해서 남들은 잘 아는데 나는 잘 몰라요. 이게 그렇죠. 남들이 막 속으로 꼴끼게 묻는데 잘 모른다고. 어떤 의사소통 과정에서. 반대로 이제 그러니까 용어들은 뭐 여러 가지를 다르게 우리는 뭐 시험에 좀 다른 용어를 썼는데, 히든된 부분은 정보가 나는 알아요. 나는 아는데 정보가 타인에게 남은 몰라요. 남은 모른다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남들은 잘 모른다고. 남들은 그럼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라. 이건 뭐 둘 다 안 돼 있으니까. 따라서 하여튼 특히 이제 뭐 시험에 나오면 이쪽 아니면 이쪽이겠죠. 특징은 이 두 가지는 뭐 명확하니까요. 그래서 블라인드한 영역이냐 희생된 영역이냐 하는 특징인데, 그것만 알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오네. 마음의 눈을 닫고 자기에 대해서 남에게 노출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는데 남에게 노출하기 싫어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표출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정보를 얻기만 하려고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나는 알고 있는데 남들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이 알고 있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아까 히든 그랬죠. 히든. 그러니까 은폐. 우리는 책에는 뭐 좀 다른 용어를 내가 썼는데, 여기는 잠재. 뭐 영어는 뭐 우리 교육학에 이런 거 많죠. 영어식 표현이 한글로 다르게 여러 가지 있는데, 항상 이제 영어로 써주면 돼. 히든된 거냐, 브라인드된 거냐, 브라인드로 가져진 거냐, 아니면 감춰진. 히든 커리큘럼 하면 잠재 교육과정 것이. 자, 은폐된 영역이다. 4번 히든. 그러니까 뭐 우리말보다는 했던 영어로 알아두는 게 좋아해. 이런 거는. 하여튼 교육학이 또 영어에서 많이 온 거니까. 11번 교육과 관련한 우리나라 헌법. 이건 뭐 여러 번 문제가 됐으니까. 헌법 조항은 31조 1항부터 6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평생교육 진흥되어 있고 4조가 되어 있죠. 모든 국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1조인가요? 31조 1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책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부양된다. 4항이죠. 31조 4항. 4번 국가는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이건 이제 비슷한 조항이 교육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에 대해서 해설해 놨으니까 참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거는 헌법 31조 1항부터 6항까지 제목도 알아둬야 되고 내용도 알아둬야 되고, 그다음에 헌법 조항을 좀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하위 법령이 교육기본법,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 등등등 이제 공부를 해줘야 될 법령들이 많습니다. 또 특히 이제 평생교육법 같은 경우 우리 나왔지만 앞부분이 많이 이제 개정이 돼서 다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하여튼 개정된 거로 해야 돼. 11번은 4번이죠. 4번. 12번 학교 조직 운영 원리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학교 이건 조직 운영, 조직 원리를 얘기하는 조직 원리. 학교 행정 관련돼서는 법적인 원리가 있고 운영의 원리가 있고 조직의 원리가 있고 조직의 원리.
그러니까 여기 다 보면 분업의 원리, 조정의 원리, 계층제의 원리 등등의 원리는 요거는 조직의 원리고, 적도 집권의 원리는 법적인 원리죠. 법제적 원리. 그래서 적도 집권이 아니면 하여튼 이렇게 이게 무슨 원리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법적인 원리, 법치행정부터 시작해서 자주성 존중이니 기획행 등의 원리까지. 그다음에 운영의 원리, 한목적성, 민주성 있죠. 그다음에 이제 조직의 원리, 계층제부터 이제 5가지 원리. 이렇게 구별을 좀 잘 해줘야 됩니다. 이건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적도 집권의 원리는 잘 알죠.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의 조화. 여기서 분권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고, 그러니까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조직의 운영의 원리가 아니고 이건 법적인 원리다. 나머지는 다 조직의 원리. 1번이죠. 이건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딱 보면 무슨 원리냐? 법적인 원리냐? 운영의 원리냐? 조직의 원리냐? 이렇게 세 가지. 자, 13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거, 일정 규모의 단위학교가 현재 교육 목표 및 교육과정 등 제반 교육체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비를 의미한다. 그래서 요 최소 교육비의 근거에서 학교 회계 기준이 이제 학교 회계는 이제 학교 자체가 예산을 편성하지만 사실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이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표준 교육비의 근거에서 학교 회계 각각 회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 교육비, 이것도 우리 책에 잠깐 다뤄놨는데, 표준 교육, 간접 교육비, 직접 교육비, 이거는 교육비 분류 방식이죠. 간접, 직접, 공부담, 공교육비. 이것은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헷갈려도, 이거는 간접, 직접, 공부담 교육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교육비 분류 방식하고 어떤 교육비의 어떤 예산 편성 방식의 원칙하고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은 다 알고 나서 정확하게 문제를 판단한다. 그게 제일 좋지만 약간은 혼란이 와도 특히 이제 답지가 중요해요. 답지 속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어떤 식의 답지가 배열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유추해도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이론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이제 연습 문제, 그러니까 기출 문제하고 모의고사 이런 걸 많이 해보면 금방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준교육비. 요 타일러가 제시한 학습 경험은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특히 여기서는 타일러를 물은 거예요. 타일러. 사실 이 네 가지는 다 조직 원리 중에 하나예요. 조직 원리. 횡적 원리가 있고 정적 원리가 있는데, 사실은 타일러가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은 타일러고, 여기에다가 이제 범위까지 추가되는데, 범위도 그러니까 이건 횡적 원리죠. 횡적 원리의 조직 원리인데, 그래도 이건 타일러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범위도 스코프, 그러니까 내용의 범위와, 그러니까 학습 경험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거냐, 내용과 깊이를 어디까지 할 거냐 하는 것을 중요한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주장도 했는데, 그래서 우리 네 가지를 다 다뤘는데, 어떤 범위하고 통합성은 횡적인 원리고, 계속성, 계열성은 종적인 원리지만, 어떤 타일러가 주장하는 것은 세 가지다 하는 거. 이게 또 헷갈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범위는 조직 원리이긴 한데 타일러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약간은 논란이 됩니다. 스코프가 무슨 원리냐, 타일러가 주장한 것도 아닌데, 이런 주장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것도 조직 원리에서 고려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범위도 원리는 하나다. 타일러가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타일러 교육과정 설계 모형의 학습 경험의 조직 원리 중에 그 예를 세 가지로 내가 드러났죠. 우리 교재 거기를 참고로 하면 됩니다. 교재를 좀 참고로 잘 이제 봐야 돼.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자, 번스틴의 언어 사회와 계층과 언어 사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이것도 여러 번 문제가 됐던 거죠. 아까 타일러 것도 그건 예를 많이 나왔고, 그동안은
원리만 나오고.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부른 거예요. 그 원칙 이런 것만. 이것도 마찬가지. 자, 학교에서는 제한된 언어 코드가 많이 사용되면 좋을 건데 교사가 교실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정교한 언어. 따라서 왜 그러면 교사는 되게 중류 계층 이상의 출신이기 때문에 흔히 이제 자기 가정에서 형성된 그런 언어 코드를 이제 쓰기 때문에 앉아 있는 아이들은 특히 노동자 계층 아이들은 제한된 언어 코드를 쓰는 그런 아이들은 도대체 교사가 뭐가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는 거죠. 코드가 안 맞아서 지적인 능력은 있는데 언어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교사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럼 당연히 성적이 낮은 이런 경우를 번스틴의 주장이죠. 학교에서는 제한된 언어 코드가 많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는 주로 정교한 언어, 이번 학생의 출신 배경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 방식이 다르다. 중류계층은 정교한 언어, 노동자계층은 제한된 언어. 그러니까 정교한 언어는 주로 이제 교양을 얘기하는 교양어, 제한된 언어는 대중어. 우리는 별로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 잘 안 맞는데 어쨌든 번스틴은 그런 언어 사회화를 주장함으로써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15번은 1번. 16번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뭐냐? 몸에 각인된 행동거지 말하고 생각고, 그러니까 내 거로 된 거죠. 행동하는 방식으로 계급적 배경을 반영한다. 문화자본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문화자본, 브로드웨이는 문화자본을 세 가지로 얘기했죠. 세 가지로. 아비투스적 문화자본, 제도화된 문화자본, 객관화된 문화자본. 여기서 특히 이제 내 거로 된 거는 아비투스적 문화자본. 아비투스란 말은 습관, 습성, 그렇죠. 습관, 습성. 저희 몸에 그냥 달라붙는 것 같은 거 이런 것이 습성. 그 습성 중에서 아비투스적 문화 자본을 제일 중시했던 것이 브로드웨이. 패러다임은 토마스 쿤의 주장이고 헤게모니는 그람시 같은 사람이고 이데올로기는 저 그리스 시대부터 근대 이렇게까지 특히 이제 마르크스에 와서 대표적인 주장했던 거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관념의 덩어리, 특정한 사회적 배경이나 파당, 집단으로부터 형성된 어떤 굳어진 이데아, 굳어진 사상체계. 나쁜 의미로 쓴 거죠. 막스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 엄청 많은 거예요. 교실 이데올로기도 있고, 아비투스적 문화자본이다. 17번, 이건 평생교육법 29조. 그러니까 법 골고루 나왔어요. 교육 과정에 관련된 거, 헌법에 관련된 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여튼 우리 법은 세 문제, 기본이 한 세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교육 과정도 법이니까 법령이니까 교육 과정령이기 때문에 다 이제 1번 맞고 2번은 여기죠. 요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법 반드시 봐야 됩니다. 교육사회학에서 평생교육이 나올 때는 유네스코 이론 아니면 랑그랑 주장을 이론을 나오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제 평생교육법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평생교육법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죠. 학습비 지원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학습비 같은 거,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최근 오는 평생교육법 2조에 규정되어 있는 평생교육 개념 같은 거, 이것이 약간 더 추가가 되었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2번 법이니까 그냥 법을 보면 됩니다. 18번 이것도 개정교육과정 2022년도 개정교육과정 앞으로 지방직도 나올 건 이제 앞으로 우리 교육학의 공부는 기존에 해방 이후에 미 군정 시대부터 교수 요목 시대부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까지 그 다음에 2009년도 2015년도, 그 다음에 2022년도. 나머지 2015년도까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는 것만 이제 지금까지는 2015년도 내용을 이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앞으로는 기존에, 그러니까 2009년도나 7차 교육 과정에 비해서 2015년도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만 이제 공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예 내용 자체를 이제 공부해 줘야 될 것이 2022년도 개정 교육 과정. 쭉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나왔죠. 이건 6가지인가 되어 있습니다. 6가지. 6가지, 7가지.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여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중요해요. 공동체 의식을 위한. 그다음에 모든 학생이 학습의 기초인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이런 게 이제 추가됐으니까 디지털 기초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교육과 평생 학습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 지속력 이런 거죠. 다양한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참여 수업이죠. 문제 해결 및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통해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참여형 수업 이런 거. 그러니까 최근에 추세를 얘기하는 거죠. 1번. 정답은 1번이네. 그러니까 이건 뭐 법이니까 법이고 규정이기 때문에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쭉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봐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중요한 포인트들이 뭐냐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공부할 게 좀 많죠. 우리 교육학에는. 법도 공부해야 되고 교육 과정도 해야 되고 이론도 공부해야 되고 종류는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건 없지만. 자, 19번 문화실조론. 이것도 뭐 여러 번 문제가 나왔죠. 문화실조론. 1960년대 미국의 흑백, 흑인 간의 갈등이나 뭐 라틴 아이들 똑같이 뭐 흑백 참여 교육을 하는데 이놈들이 백인 아이들 뭐 라틴 계통 아이들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공부도 안 하고 농땡이나 피고 싸움질이나 하고 이 원인이 뭐냐 이런 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얘들은 백인에 비해서 문화가 좀 부족하다. 문화 결핍이에요. 문화 실조는 결핍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백인 아이들을 문화적인 특징을 100으로 봤을 때 얘들 한 50이나 60밖에 안 된다. 나머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 교육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충해 줘요. 이런 주장. 그러니까 기능론자들의 주장이고 문화 우월론자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문화는 우월 열등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는 상대적으로 보는 거죠. 백인 계층의 아이들의 문화 양식과 흑인 계층이나 라틴 계층의 아시아 계통의 아이들의 문화 양식은 서로 다르지 뭐가 충족되고 뭐 부족하다 이런 개념들은 최근의 개념하고는 좀 어긋나는 그런 이제 비판을 받죠. 옳은 것은 뭐냐? 미국 헤드스타트, 미들스타트 뭐 그런 게 있죠. 프로그램의 배경이 됐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헤드스타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보상교육 운동의 일종이고 따라서 문화실조론 이후에 보상교육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헤드스타트 우리 같으면 뭐 교육복지 지원 우선제도 같은 거예요. 학생의 학업성취 변이는 학교 요인이 아니고 어디서 찾는 거예요? 가정에서 찾는 거죠. 가정 배경에서 어렸을 때 가정 배경에서 문화적인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화적인 결핍이 오고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이제 적응 못한다 이런 일이죠. 문화 상대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이 문화 실조로는 문화 우월론자, 기능론자들이 반면 문화 상대주의자, 특히 갈등론자들도 이런 주장을 해. 문화 실조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없다. 왜? 문화는 실조. 어떤 문화는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고 어떤 문화는 충족되어 있다. 이런 말 자체가 문화에 대한 오해다. 이런 주장은 이건 지금 문화 상대주는 기본이에요. 지금 최근에 오면 기본 발상에. 그러니까 기업과 디귿이 맞죠. 기업과 디귿이 맞다. 정답은 2번. 3번. 여기 이제 우리 뭐 이건 뭐 다루기 어렵죠. 그냥 여러 가지 최근에 특히 이제 교육 방법 중에서 인터넷과 관련된 거 이것은 뭐 최근에 추세를 그냥 하나씩 시험 문제 내는 정도예요. 그래서 그걸 사실 몰라도 이런 오답지 같은 것만 판단할 수 있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는데 물론 1986년도 슐만의 이론에 근거해서 내용 지식에 테크놀로지 지식을 추가한 개념이다. 교수 지식. 그래서 뭐 내용 다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T백인데 T는 테크놀로지, PA는 페다고지칼, 그러니까 교육학적이다. 그래서 페다고지칼. C는 콘텐트, 내용이죠. 그러면 K는 날리지, 이 개념을 합쳐서 T백 이런 말입니다. 자, 아스어 모형은 교육 그 방법에서 나왔죠. 매체를 활용한 수업 설계 모형. 그렇죠? 매체를 활용한. 그렇죠? 아스어 모형. 기억나죠? SAD는
협동학습 모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고 SAT. 그다음에 회어 2는 혹시 기억이 뭐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알 수는 있겠지만 요새 백워드 모형에서 내용 설계, 내용 조직 원리를 회어 2가 했습니다. 내용은 뭐 나중에 책을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만 알았으면 요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요 둘 중에 하다가 뭐 오답에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교육과정을 충분히 했던 사람들은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오답이니까 뭐 티백을 몰라도 해결할 수도 있었을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혹시 이번 시험 본 수강생 중에서는 한 문제 좀 이것 때문에 틀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공부가 깊이 있는 공부를 했던 그런 분들이야 뭐 해결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사실 별로 틀릴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번 문제 이거 빼놓고는 아니면 조금 약간 헷갈렸다 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조활의 창정도 이런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는 높은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 지방직은 국가직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한 단계가 높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얘는 그랬고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열심히 이제 이론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하여튼 교재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교재 이제 우리 교재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4월, 5월, 6월 시간이 충분히 되니까 그걸 다시 정리를 하고 지방직을 대비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면 내년 시험을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시험이 교육학의 난이도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이번 문제는 시험 문제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이거보다 난이도를 높여서 공부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